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사례관리 대상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클라이언트라고 호칭하고 계시는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가 사례관리 체계, 수행 체계에서의 두 번째 구성 요소,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례관리자는 케이스 매니저라고 말씀을 보통 하시는데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책임을 가지고 체계적인 개입 계획에 근거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자원을 연결하며, 그 다음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례관리 책임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인테이크 하시고 접수하고 초기 사정하고 그 다음에 ISP 사정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개입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그 다음에 실천의 과정분에서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평가 부분에서의 아니면 실천 과정에서 필요하면 재사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례관리 3개월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또 재사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그런 과정도 평가해서 피드백을 또 하는 과정들도,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모든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사례관리 책임자시죠. 그런데 다만 여기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지속적인 책임을 가지고 체계적인 개입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연결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즉, 이야기는 이 사례관리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훈련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례관리 책임자다라고 하는, 사례관리자다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는 여러 가지 서비스 공급 주체에 의한 사회자원을 사례관리 대상자 클라이언트에게 활용해서 클라이언트가 가진 욕구를 충족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고 조정하고, 촉진이 도와준다는 말씀이죠.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연결시켜 줌으로써 대상자 자신의 능력 향상은 물론 서비스 공급 주체의 능력까지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경기복지재단에서의 사례관리자에 대한 어떤 정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은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을 조정하고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좀 자기 결정 권한이나 강점 관점을 통한 엠파워먼트, 역량 강화를 하는 것들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거에 또 부가적인 것으로 이러한 사회 자원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함으로써 사회 자원들의 어떤 원만한 역할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까지도 향상시켜주고, 그러한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어떤 역량들을 강화하는 또 그런 사회 자원에 대한 발전과 사회 자원 개발과 역량 강화하는 역할까지도 한다. 즉,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사회 체계의 어떤 복지 사회로 나가기 위한 사회 통합과 사회 자원들의 역량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례관리자가 갖춰야 될 10가지 전문성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9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받은 사회복지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례관리 실천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문가로서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대상자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또 세 번째, 대상자가 사례관리 전 과정에 최대로 관여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결정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사회 참여에 관한 부분이죠. 또 네 번째, 제3자에게 대상자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때 비밀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사생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시 대상자 수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줄 알아야 하고, 상담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 직접적인 서비스를 말씀하시죠. 그다음 클라이언트와 그의 가족에 대한 직접 서비스의 전달을 조정해야 한다. 또 여섯 번째, 현존하는 서비스 체계 수준에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지하고 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공급 확장과 접근 개선, 즉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 체계에 대한 개선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7번째, 자원의 이용 가능성, 또 서비스 가격, 또 예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모든 사례관리 기능과 실천을 수행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8번째, 사례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는 물론 사례관리자 자신의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적절성과 효과성을 점검 및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9번째, 자신이 대상자나 체계 개입과 관련된 사례관리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사례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도 들리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째, 친절과 존경을 가지고 모든 동료를 대해야 하며 대상자를 위한 전문가와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기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좋은 어떤 그 관계 또 네트워킹 능력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이렇게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폭넓게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그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어떤 기준들을 갖출 수 있어야만 제대로 사례관리에 대한 어떤 시각,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된 통합적인 그다음에 체계적인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까지 훈련이 되어야만 올바른 사례관리자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사례관리자에 대한 어떤 자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국내에서도 사례관리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는 사회복지 전공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또는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한 자, 또 준사례관리자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 전공 전문 학사 자격 이상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한 자, 그 다음에 만약 지역적인 특성상 사회복지사가 없으실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도 가능하긴 하나 이럴 경우에는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통해서 사례관리 진행 내용들을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이렇게 표로 보게 되면 사례관리자 선생님은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자격을 학사학위 이상의 취득한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신 분이 이제 사례관리자 또는 파트타임 사례관리자라고 할 수 있고요. 역할은 사례관리 전 과정을 총괄하고 직접적이고 또 간접적인 역할들을 하고 계시게 되죠. 그 다음에 준사례관리자 선생님께서는 전문학사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신 분은 이제 준사례관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조금 더 경험을 쌓으셔서 현장에서 뭐 최소 5년 이상, 3년 이상 되시면 이제 사례관리자로서 기관에서 어떤 업무에 대한 어떤 담당의 폭을 넓히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준사례관리 처음 오시면 이제 저위험한 사례관리, 또 사례관리에 대한 행정 지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역적인 특성상 1급이 없으시고 2급을 가지신 분들 경우에는 사례관리자 역할들을 하시되 정기적인 어떤 슈퍼비전을 통해서 사례관리 진행 내용들을 좀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례관리에 대한 자격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렇게 그 외에도 실천적인 어떤 실천 현장에서 사례관리자를 채용하는 어떤 기준으로 보면 사례관리 기준에 대한 그 자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실제 실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규정되는 어떤 사례관리자의 자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 사례관리자 채용 기준을 좀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사례관리자로 채용이 되시려고 하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분은 이제 사례관리자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 사례관리자로 채용을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또 아니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사회복지 분야 또는 보건 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이신 분,
또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사회복지 분야 또는 보건 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되신 분이 이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통합 사례 관리자로 채용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 관리자의 기본 자격뿐만 아니라 사례 관리자 개인의 어떤 실천 역량이나 어떤 경험들, 또 실천에 대한 지혜들을 중요한 요소로서 사례 관리자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요소로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심화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요. 2년의 전공 심화 과정을 마치시면 지금 이제 전문학사 과정에서 사회복지 2급을 받으셨고 전공 심화 과정 4년 졸업을 하시면 이제 사회복지 1급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게 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사회복지사 졸업하실 쯤에서 이제 사회복지 1급 시험을 보실 수 있는데 그때 시험을 보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 그 시험을 봤습니다만 그 졸업하시기 전에 이건 나중에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학교에 그 특강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끼리만 하는 얘기인데요. 학교에 이제 1급을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전공심화 과정 선생님들끼리 모두 공부 혼자 개인이 하시는 건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교재를 사신다거나 하셨으면 공부하실 때 어쨌든 그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 시험도 보셨었고 아니면 출제위원도 하셨었고 하신 분들이 경험이 많으셔서 아니면 어디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지 주로 출제됐던 문제들, 기출제됐던 문제들 함께 풀어봄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익숙해지시고 시험에 대한 어떤 적응 능력도 가지실 수 있어서 졸업하시기 전에는 꼭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방학 기간에 시험 준비를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청을 좀 하시면 어떤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로 또 좋은 경험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례관리자 자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했고요. 자, 이 사례관리자들은 이제 전문성을 좀 본다. 그것도 개인의 경험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례관리자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의 기본 철학과 가치를 이해하고 또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들을 학교에서 다 그동안 많은 오랜 시간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기술들이나 그 전문적인 어떤 학위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지식들을 이제 점차 나가셔서 전문적인 사회복지 사례관리로서 실천을 해가는 과정들이 바로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습득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철학과 가치를 임상 현장에서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어떤 서비스의 각 개개의 사례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사례관리자의 전문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자질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회복지사로서의 관점과 철학, 또 자신의 실천을 점검하는 반성적인 실천 방법, 또 사회복지의 마인드 등을 이런 갖춰 나가는 것이 바로 사례관리자로서 전문성을 띄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어서 사회자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사회자원, social resource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들 아니면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다양한 또 그리고 복잡한 욕구를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그 현상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속도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어떤 그 계층의 또는 구성의 분들이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어떤 욕구를 가지신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들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자원들, 그 모든 자원들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한마디로 사회 자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 가능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이 바로 사회 자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자원 유형은 크게 공식적인 자원이다,
비공식적인 자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공급 주체에 따라서 또 공공자원이다, 또 민간자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원 유형에 대한 어떤 구별들은 공식적인 자원, 비공식적 자원이다라는 것 중에서 공식적 자원은 우리가 아실 수 있죠. 중앙 정부 부처에서 또는 지자체 행정관서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다양한 지원들, 우리가 조세로서 충당하는 지원들이라든가 또 조세는 아니어도 준조세 성격의 공공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부분들, 또 그 외에 다양한 민간 기관들이 하고 있는 어떤 다양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죠. 또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NGO 단체나 NPO 단체들 같은 경우의 자원들도 다 공식적 자원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비공식 자원은 이제 가족이나 친척들이 가지고 계신 자원, 그다음에 동료나 이웃 또는 자원봉사자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을 우리는 비공식적 자원이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주체에 따라서 또 사회 자원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구별하는 것보다는 사례관리자 선생님은 만약에 사례관리자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 자원이 많이 있음을 파악을 하고 그런 지역사회 자원들을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하고 그 자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리 능력들을 좀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 체계의 분류를 좀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교재 102페이지 표 4-4에 잘 나와 있는데요. 공공자원, 민간자원, 또 민간자원은 민간자원과 지역 발굴자원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요. 보건복지부에서 정리한 자료를 보면 조세를 이용하여 정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 공기업, 공단 등 공공기관 및 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바우처, 또 프로그램 및 대여 또는 감면 서비스, 세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 ITC라고 해서 소득을 대체해주는 소득세 감면 제도 같은 것들도 있죠.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어떤 그 유형으로, 공공자원의 유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법 및 그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공적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뭐 이런 다른 또 노인돌봄 서비스, 보건소의 보건 서비스, 방과 후의 돌봄 서비스, 또 각종 바우처 사업, 또 공공근로나 저소득 가정 보조 등 지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복지 사업들, 이런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 이게 바로 이제 공공자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민간자원에는 민간 재원을 사용하며 사회복지 자원을 제공받아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 또는 제공 서비스 등도 민간 자원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 등에서 이용시설의 현금 지원, 또 현물 지원 및 제공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민간 자원의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요양원이나 그룹홈, 또 이러한 생활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도,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 및 기획사업, 또 긴급지원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했던 어떤 이런 것들도 이런 대행하는 기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대행하는 기관의 민간에 있어서 민간의 자원이다라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단위의 민간기관, 사회공헌단체 등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도 바로 사회자원으로 보는데 사회자원 중에서 민간자원으로 구별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내의 발굴자원인데요. 지역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희망복지지원단이나 통합사례관리팀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의 자원을 지역 내에서 발굴한 자원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어서 아니면 상인연합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 복지를 통해서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려우신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 조선가정을 뭐 이러한 사회복지 자원에 필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사례관리에 활용되는 어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을 발굴해낸다라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역 발굴 자원이다.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 내에서 직접 발굴되어 관리되는 민간 자원이다. 그래서 자원의 제공자와
자원의 수혜자 간의 직접적 서비스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진 자원을 이제 우리는 지역 발굴 자원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 내 개인 및 단체의 후원 또는 기부 금품, 또 그런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또 이러한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자원봉사, 이런 것들은 해당 지역 사회 내에서의 발굴된 자원으로 우리는 민간 자원 중에서 지역 발굴 자원이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10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서울 성동구 동마중물 복지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 지역사회 자원 발굴들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좀 한번 보면 쉽게 더 빨리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성동구의 마중물 복지 공동 지원체라고 만들어진 어떤 그 기관들은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와 유사한 모형으로 조직되어서 자원의 발굴반과 나눔 지원반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을 하는, 연계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와 연계해서 실무협의체, 매달 회의를 개최를 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그 자원 활용을 통한 사례관리의 어떤 자원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장이나 민간 공동위원장, 지역사회의 통장이나 이장님들,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실제로 해당 지역 내에 주거하고 계신 지역에 어느 가족이 좀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느 지역, 어느 분이, 어느 가구가 지금 지원들이 좀 필요한지를 실제 더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이런 그 나눔을 지원할 수 있도록, 또는 필요한 누군가가, 지역사회 누군가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어떤 여력이 가지고 있다,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시다라 그러면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풀뿌리 지원단의 개념과는 좀 많이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울에서는 이렇게 많이 해왔다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마중물 그 복지공동체에서 발굴조사반, 나눔지원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구성위원을 한 10분 정도로 하고요. 복지위원, 동반장님, 또 자생단체 회원, 복지시설 관계자, 육아공제품 배달원, 수도검침원, 도시가스 기사, 취약계층 접근이 용이한 영업주분들, 여인숙이나 고시원, 고물상, 만화방, 심야 PC방, 24시간 찜질방 등을 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즉, 클라이언트들, 사례관리 대상자분들이 거의 이제 좀 많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상인들보다는 좀 무언가 많이 부족하시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하시지만 그 자원이 어딘지를 모르시는 케이스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지, 아니면 도와주십사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좀 잘 모르시는 게 되는 경우죠. 그리고 요즘 이제 아파트나 이런 어떤 그 거주 형태상 문을 닫아버리면 알 수가 없죠. 그 집이 어떤지. 그래서 이러한 통장이나 동장, 이장님들, 또 아니면 그런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구나 기관에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또 위기 가구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또 유관기관과 연계나 협력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어려운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발견하게 되면 빨리 그 행정지원반에, 복지공동체나 아니면 그 사회복지협의체나 실무협의체 등이 바로 연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그 발굴하고 조사반, 아웃리치 서비스의 실제 행동 실천가들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맡겨놨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눔 지원반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협의회장, 아니면 이제 복지위원들, 이런 많은 종교단체 지도자나 자생단체 회원들이나 단체장들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지역 자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지역 발굴된 클라이언트를 위한 어떤 그 서비스를 연계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실천에 관한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을 해서 지역사회 자원들을 발굴하고 그 지역사회 자원들을 클라이언트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들을 갖추어서 지역사회 자원들을 발굴해 왔다라는 것들을 어떤 좋은 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지자체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역사회 지자체 중심의 어떤 사회가 되면서 각 해당 동사무소별로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공동협의체를 천안시, 예를 들어 천안을 예를 들면 천안시에,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제 성정동에 사니까 성정동의 동사무소 안에 성정동 그 행복지원센터 안에 이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협의체에서 지역사회 자원들을 개발하고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사회 클라이언트를 찾아가는 서비스 발굴하고 또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를 협의를 해서 지역사회 자원들을 연계해주는 발굴하고 연계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어떤 그 사회 관리 운영 체계 내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발굴해내는 아주 좋은 역할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좀 잘 아시고 활용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례관리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러한 사례관리 과정은 사례관리 실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과정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간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또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요구에 대응하는 자원을 연계하는 과정이자 그 방법이다. 자원을 연계하고 서비스를 진행해주는 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접수, 또 사정, 개입, 종결, 또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바로 사례관리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에 따라서 사례관리의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첫 번째 사례관리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사례를 발견하는 과정에는 스크리닝하는 과정도 있고 인테이크하는 과정도 있죠. 찾아와서 접수하시는 과정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골라서 위기 대상자,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를 골라내는 어떤 그런 스크리닝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웃리치 서비스도 있죠. 사례 발견. 직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력을 이용해서 통장님, 동장님, 반장님들을 이용을 해서 그분들께 어떤 일정의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찾아가서 사정하고 필요하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것들을 행정력의 최말단에 계시는 분들에게까지도 그런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를 하고 또 사정을 통해 그 발견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정을 통해서 욕구 사정을 할 수도 있고요. 장애물 사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원 사정 아니면 통합적인 어떤 사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사례관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가 접수가 되면 통합적인 사정을 하게 되지 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 사정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 즉 그 클라이언트에 맞는 개별 서비스 계획, ISP라고 하는 개별 서비스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개입하는 과정에서는 이 클라이언트에 맞는 자원들을 개발하고 연계해주는 과정들에 있어서의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 저희가 일반 사회 자원을 공부하면서 지금 막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점검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검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재사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재사정하고 서비스 계획에 어떤 변화를 주어서 다시 개입하는 이런 순환적인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에 대한 서비스가 끝나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평가하고 평가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마무리가 되면 욕구가 만족되었다라고 하면 종결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평가의 과정에서도 재사정을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 과정이 바로 사례관리의 수행 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사례관리 과정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희망복지지원단의 그 사례관리 과정 절차를 좀 보게 되면요. 대상자 접수에서 또 욕구 및 위기도 조사하는 것이 약 한 10일 정도.
예, 그 다음에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대상자를 구분하고 선정하는 게 한 5일 정도.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약 한 15일 정도. 그래서 대상자를 접수해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약 30일 내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하고 점검하는 과정 필요에 따라서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종결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읍면동에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문제가 일상적인 어떤 지역 사회 내에서의 사례관리 케이스로 발굴이 돼서 서비스 제공하고 종결하는 과정까지가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단위.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종결이 되었다라는 사후관리를 또 약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후관리 과정 중에서도 또 이제 또 문제가 돼서 또 다른 문제가 발견이 되면 다시 이렇게 대상자 접수해서 다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이런 선순환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06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복지관의 사례관리 과정들이 또 하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제 초기 상담, 사정, 사정회의를 거쳐서 이제 개별 지원 계획을 하는 그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계획을 실행하고 점검 및 조정하고 평가하고 종결하고 또 사후 지원, 사후 관리하는 어떤 이런 계획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어떤 사례 관리의 지원 과정들은 어떤 동일한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다. 다만 대상이 장애인이냐 노인분이냐 생애주기별에 따른 어떤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추가되거나 조금 뭐 조정이 되는 어떤 그런 정도지 전체적인 사례 관리의 어떤 수행 과정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과정들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 적합한 지역사회 과정 내에서의 필요한 역할들을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적합한 사례관리 과정 중에서의 그 활동 내용들을 좀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다. 또 이런 사례관리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잠깐